이제 최경 팬님께서 논평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1시간 한 5분 동안 굉장히 큰 담론을 이룬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앞서서 잠깐 소개를 해주셨지만 그런 거는 따로 없습니다. 네네. 네. 저는 이제 한 30여 년 동안 해왔던 일들이 이제 실제로 기술을 개발하고 연구하고 뭐 그걸 갖고 제품을 만들고 또 뭐 여러 가지 실제로 서비스화하고 하는 일들을 이제 주로 해왔고, 그래서 지금도 주로 이제 기업들과 함께 일을 하면서 그러니까 기술의 변화에 대해서 오랫동안 고민하고 또 이 기술의 변화가 실제로 우리 삶과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데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타버스가 만드는 가상경제 시대가 온다는 제가 4년 전에 좀 출간했었는데, 이제 아까 교수님께서 책 내용도 잠깐 언급을 좀 해주셨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저도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하던 주제들인데, 일단 앞서서 교수님께서 이제 발제해 주신 내용들을 들으면서 좀 여러 가지 인사이트가 있었던 부분들이, 첫 번째가 그러니까 저는 이제 기술을 보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 기술이 실질적으로 지금 당장 어떤 편리함을 만들 것이냐, 이 기술이 어떤 문제를 풀 것이냐, 이 기술이 우리에게 어떤 이로움을 가져다 줄 것이냐에 굉장히 조금 미시적으로 접근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고요. 좀 크게 본다 하더라도 그것이 뭐 5년 뒤, 10년 뒤에 어떤 산업의 변화와 영향을 만들 것이냐, 이 정도가 이제 제가 보는 스코프인데, 사실 이제 여기 오늘 이 자리가 문명사라고 하는 굉장히 큰 관점이잖아요. 그래서 문명이라고 하는 건 인류가 고도화시킨 뭐 사회와 문화 뭐 이런 전반적인 것들이라고 보면, 이제 그런 것들에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있고 관심 있어 하는 기술들이 과연 어떤 관계와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에 대한 굉장히 좀 재미있고 좀 깊이 있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기억에 남는 건 이겁니다. 동양 철학이 이런 앞으로 기술이 오히려 진화되고 고도화된 사회에서 굉장히 더 중요하고 각광받게 될 것이다. 동양 철학이 가지고 있는 어떤 본질적인 속성이 그런 것들에 의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의미들을 갖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저는 되게 좋았고요. 사실 이제 초대해 주신 분이 이제 김기봉 교수님인데, 김기봉 교수님이랑 저랑 이제 코로나 이전에 빅히스토리 스터디를 같이 몇 년간 했었어요. 그래서 네, 빅히스토리 관점에서 보면 이제 138억 년의 우주에서 또 46억 년의 지구가 어떻게 이 진화를 하면서 그 안에 정말 티끌 같았던 인간이, 생명의 종이 지금에 이르렀는지를 굉장히 큰 관점에서 보는 그런, 약간 뭐 어떤 곳에서는 학문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곳에서는 좀 반대 의견들도 있는 그런 분야이긴 한데, 이제 빅히스토리 관점에서 당시에 이제 저희가 같이 스터디할 때 제가 발제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아까 말씀하셨던 뭐 인공지능이라든가 메타버스가 과연 어떤 의미일까? 그래서 빅히스토리라고 하는 부분이 결국 인간이 만들어낸 수많은 발자취들을 역사로 해석을 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그것들을 우리가 이해하는 거라고 보면, 아까 이제 메타버스 얘기를 해주셨지만 메타버스 안에서 우리가 뭐 상호작용한다거나, 지금 예를 들어서 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만나서 오늘 역사적인 일이 일어났고 그 역사적인 사건이 어딘가 기록이 남았다면 이게 뭐 100년, 200년 뒤에 역사의 사건, 뭐 문명사적 사건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컨텍스 기반의 메타버스가 고도화되고 우리가 어디론가 들어가서 디지털 안에서 상호작용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뭐 단순하게 우리가 뭐 페이스북이라든가 인스타그램 같은 소셜 미디어에서도 사람들이 상호작용을 하거든요. 그럼 그 안에서 남겨진 수많은 포프린트들이 역사에서는 어떤 의미일까? 그것도 우리가 나중에 역사라고 볼 수 있을까? 빅키 소리를 구성하는 구성 요소들이라고 볼 수 있을까? 그럼 우리가 지금 이렇게 현실 세계에서 피지컬한 공간에서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하고 영상에 남기고 하는 것들만큼이나 그 안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나중에 그럼 어떻게 해석이 될 것인가?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그때 좀 논의들을 했었고요. 뭐 물론 결론이나 답이 있었던 논의는 아니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때 고민들을 많이 했었는데, 오늘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두 가지 관점에서만 이제 너무 이야기를 잘 해주셔서 조금 이따 같이 질의응답을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냥 저는 이제 기술 전문가니까 기술 관점에서 두 가지만 좀 덧대면서 제 좀 코멘트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 이
발전이라고 하는 기술을 진화하는 관점에서 가장 전 중요한 그 드라이빙 포스 아까 말씀하셨던 이것을 견인하고 트리거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연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연결. 연결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하냐면 연결을 주도하고 연결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바뀌었거든요. 지금 우리가 앞서서 얘기했던 수많은 것들이 결국은 연결이 어떻게 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값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자면 인공지능이 뭐 챗GPT 말씀하셨지만 챗GPT가 엄청나게 발전해서 갑자기 2022년부터 우리 삶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모든 사람들 관심에서 이끌고 있어요. 야, 그러면 챗GPT 인공지능이 발전해서 그렇겠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저같이 오랫동안 이 기술을 연구한 사람들 관점에서는 연결이 계속 발전해 왔거든요. 근데 이 연결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무엇이 함께 발전하면 기술이에요. 연결을 진화시키는 기술들. 그러면 우리가 한 100여 년 전을 바라봤을 때 우리가 18세기의 가장 큰 인류의 큰 마일스톤으로 생각하는 게 증기기관 발명으로 인한 산업혁명이죠. 그 산업혁명은 증기기관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이 손으로 만드는 것들을 기계로 만들지 않고 기계로 만들던 것들이 대량 생산되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게 인류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진화이고 엄청난 혁명이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지금 우리 200년이 지난 현재 우리는 풍요의 시대를 살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당시에는 그럼 연결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연결의 기술이라는 게 별로 없었어요. 당시에는 여전히 우리가 편지를 보내야 되고 뭐 정말 뭐 전쟁이 일어나면 봉화돼서 뭐 불을 피우듯이 무엇인가 빠르게 연결돼서 빠르게 소통하고 그로 인해서 뭔가가 이루어지는 것들은 그 당시엔 존재하지 않았죠. 그러면서 이제 교통, 증기기관을 기반으로 한 교통이 발전하고 말이나 마차보다 더 빠르고 더 많은 것들을 실어낼 수 있는 교통수단이 만들어지면서 그런 이제 물리적인 연결이 만들어내는 굉장히 큰 혁명의 시대를 살았는데 사실 기술이 본격적으로 우리를 연결 속에 진화하게 만든 건 100여 년밖에 안 돼요. 그래서 100여 년 전에 저는 처음 이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던 건데 전신과 전화의 발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신과 전화. 그래서 이 전신과 전화라는 게 비록은 초창기에는 원웨이이긴 했지만 무엇인가 우리가 굉장히 빠르게 전기의 속도로 무엇인가 메시지를 주기 시작을 했고 그로 인해서 야기된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전신과 전화의 발명과 함께 등장했던 게 이제 방송이죠. 우리 계속 컨텐츠 얘기도 하고 있지만 그것을 가장 많이 딜리버리하고 프로덕션하고 했던 그 메인 인더스트리가 사실 방송입니다. 방송. 방송이라고 하는 게 1930년대부터 인류사에서 굉장히 큰 힘을 발휘했고 50년대, 60년대만 해도 어마어마한 힘을 가졌었죠. 그 이유는 방송이 가지고 있는 컨텐츠를 딜리버리하는 그 힘이 사실은 굉장히 주체적이고 굉장히 파워풀한 힘을 갖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24시간 채널 편성을 방송국에서 할 수 있어요. 거기에 어떤 광고를 어떻게 집어넣고 어떤 방송을 어떻게 편성하고 어디에다 어떻게 분배하고 하는 것들마저도 이 방송이라고 하는 산업이 장악을 하면서 사실은 우리가 이 산업혁명, 이 1900년대 이후의 산업화 시대를 얘기할 때 매스 프로덕션, 매스 미디어 뭐 이런 약간 매스가 붙는 단어들을 많이 얘기하고 그러면 매스 프로덕션은 아까 18세기 산업혁명으로 시작된 대량 생산이라고 하면 그 매스 프로덕션을 가장 많이 드라이빙 했던 그 백엔드에 있어서 있었던 힘은 사실 매스 미디어. 방송을 통해서 광고를 하고, 방송을 통해서 사람들의 욕망을 자극하고, 방송을 통해서 사람들이 무엇인가 정보를 알게 하면서 소비를 하고, 그거를 이게 뭔가 사게 만드는, 구매를 하게 만드는 굉장히 많은 일들을 방송을 사실 만들고, 그로 인해서 사실 이 산업이 엄청나게 커졌고요. 그래서 이런 그 연결의 진화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런 식으로 존재를 하다가 앞서서 이제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정말 중요한 진짜 이 개인 지금 우리가 개인까지 얘기하지만 정말 중요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거는 양방향 연결을 뚫어낸 사실은 인터넷의 등장이죠. 그래서 1969년 달파에서 군사용으로 인터넷을 처음 개발했지만 어찌됐건 우리 삶에 크게 영향을 미친 그 인터넷, 소위 말해서 월드 와이드 웹이라고 부르는 정보를 거미줄처럼 연결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찾고 무엇인가를 소통하고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이 혁명이 시작된 건 사실 1990년이거든요. 사실은 지금으로 치면 고작 이제 30 몇 년밖에 안 된. 그 30년 사이에 지금 이만큼의 저는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그 연결이 계속 진화하면서 어마어마한 데이터들을 쏟아냈고 어마어마한 디지털 데이터들이 그 안에 생성이 됐고 그 연결이라고 하는 것들을 그동안은
어디선가 고정돼 있는 거대한 퍼스널 컴퓨터로 우리는 이제 그 매개체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작아지고 점점 이동성이 커지면서 지금 이제 우리 손에 그 당시 1980년대 나사가 갖고 있는 컴퓨터보다 100배 이상 파워풀한 컴퓨터를 우리가 손에 들고 다니죠. 지금. 이런 컴퓨터들이 모두에게 사실 지금 이제 제공이 되면서 지금은 우리가 어디에 가든 그 연결이라는 걸 통해서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소통하고 이런 걸 만들어낼 수 있게 되어서 저는 지금 이 연결의 진화가 앞으로 이런 메타버스라든가 인공지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가속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첫 번째 이유가 지금까지 발전한 이제 디바이스가 이제 저같이 이제 기술을 연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직 완성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더 좋아질 수 있고 얼마든지 더 연결성이 강화될 수 있고 그리고 특히나 연결의 관점에서는 지금까지는 이제 이 우리가 연결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여러 가지 그 인터페이스가 평면이에요. 평면. 그래서 그 현재 기준으로는 지금 우리가 줌을 통해서 여기 접속하신 분들도 저희 얼굴을 평면 디스플레이로 보고 있고 우리가 이렇게 공간에서 만나서 이렇게 입체적으로 진짜 뭔가 체온을 느끼고 맥박을 느끼면서 같이 소통하는 거는 이렇게 물리적인 공간, 실제 공간에서나 가능하지. 대부분 디지털 미디어라고 불리우는 이런 컨텐츠 기반의 연결에서는 다 플랫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상호작용을 하거든요. 지금까지가 이거라고 하면 이제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는 이제 메타버스의 진정한 미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것이 공간으로 진화하는 그래서 공간 인터넷이라고 불리는 기술이 지금 한창 발전되고 있고 연구가 되고 있는데 결국은 가상세계라는 곳에도 우리가 들어가서 이렇게 물리적 공간에서 상호작용을 물리적으로 이렇게 3차원으로 굉장히 뭔가 친밀하게 하는 것처럼 이 디지털 공간 안에서도 그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저는 미래가 굉장히 가까이 다가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공간 인터넷으로 진화하면서 앞서서 말씀하신 메타버스는 조금 더 굉장히 빠르게 진화할 거고 하이비 한 4년 전에 있었죠. 제가 책을 쓸 때만 해도. 왜냐하면 코로나 덕분에 비대면이라고 하는 것들을 굉장히 사람들이 관심이 있어 했으니까. 근데 지금은 모든 게 정상이 됐고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다시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만남이 시작되면서 에이 그때 거는 유행이었어 라고 사람들이 약간 뭐랄까 좀 뭔가 그 과소평가하는 그래서 관심이 멀어지는 약간 이런 분위기들이 있는데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기술 관점에서는 아직 그 메타버스 기술들은 제대로 발전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아직 그 4년 전에도 관심이 있었던 거지 그게 꽃을 피워갖고 뭐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기술적 마일스톤이 만들어졌냐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10여 년 동안 굉장히 많은 발전이 있을 분야일 것이다. 그래서 공간 인터넷으로 진화하면서 우리가 그 안에서 어쩌면 문명사 연구의 이런 10년 뒤에 우리 미덕은 그 공간 안에서 마치 실제로 이렇게 만나는 것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날도 올 것이다라는 첫 번째 관점이고요. 두 번째 관점은 그것을 근간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사실은 컴퓨팅 플랫폼의 진화라고 생각하거든요. 컴퓨팅 플랫폼의 진화 이러니까 좀 어려운 말처럼 들릴 수도 있으실 텐데요. 앞서서 제가 잠깐 언급드린 것처럼 컴퓨터입니다. 컴퓨팅 플랫폼이라는 건 결국은 컴퓨터라고 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지금 얘기한 그러니까 그냥 현실 세계에서 무엇인가 이렇게 상호작용할 때는 아무 상관이 없지만 결국은 디지털 공간 그것이 메타버스는 아니다. 디지털 공간에서 우리가 뭔가를 남기고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그걸 할 수 있는 디바이스가 필요합니다. 디바이스 없이 우리가 앞으로 뭐 50년, 70, 60년 뒤에 진짜 뭐 앨런 머스크의 뉴럴링크처럼 뇌에다가 전극을 심어서 기계 없이도 그냥 정기적으로 뭔가 소통하고 생각 뭐 정기적 신호 가지고 뭔가 할 수 있는 미래가 올지도 모르겠지. 어쨌거나 단기간의 미래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으면 디바이스의 발전이 함께 있어야 되는데요. 디바이스가 지금 계속 발전을 하고 있고요. 더욱이 지금 앞서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국 인간의 컨텍스트를 고도화시키고 그 컨텍스트 기반의 최적화, 개인화, 맞춤화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인공지능도 진화를 하고 있고 다른 기술들도 진화를 하고 있는데 그 진화의 이면에는 결국은 컴퓨팅 플랫폼의 파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컴퓨터의 성능이 좋지 않으면 지금 인공지능이 돌질 않아요. 그래서 뭐 엔비디아의 GPU나 이런 컴퓨팅 플랫폼의 파워들이 10년 전과 지금을 비교하면 1000배쯤 지금 빨라요. 그러니까 10년 사이에 1000배 빨라진 기술이면 앞으로 10년 후에 또 1000배가 빨라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 이 컴퓨팅 플랫폼의 진화와 연결의 진화가
지금 앞서서 발제해 주신 그 미래, 결국은 동양 철학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그 안에서 인문학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지면서 그런 것들이 논의돼야 되고 그런 것들이 고민돼야 되는 그 미래를 앞서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이제 요 두 가지 관점으로 딱 이제 하나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제 관점에서는 결국 그래서 그 시대 그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면 제가 이제 30여 년 동안 이 기술을 봐온 결과 현재의 최적화, 맞춤화, 개인화 뭐 이런 것들이 만들어내는 미래의 핵심은 저는 다양성의 극대화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문명사회 관점에서도 그렇고 빅히스토리 관점에서도 그런데 다양성의 극대화라는 거는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지구상에 80억 명의 인구가 살고 있고 그럼 그 80억 명의 인구가 100여 년 전만 해도 산업화 시대에서는 일률적으로 교육을 받고 굉장히 그 사회가 만들어내는 가치관에 딱 부합하는 인재를 만들어내서 교육을 시켰고 대량 생산이나 뭐 이런 것들에 부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사회적인 프레임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몇 가지 그 아이덴티티로 존재를 했다고 하면 지금 이 기술들은 인공지능도 메타버스도 결국 무엇을 만들 것이냐 메타버스에서의 핵심 그 가치는 멀티 아이덴티티 멀티 프레전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지금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최형욱이다. 그러면 전 최형욱이라고 하는 한 명의 그 정체성만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현실 공간에서는 그렇지만 메타버스에서는 제가 한 명일 필요가 없어요. 제가 여러 명일 수도 있고 그 여러 명의 아이덴티티가 진짜 현실 세계에 나랑 똑같을 필요도 없고 그래서 멀티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게 굉장히 다양한 나를 표현할 수 있고 그래서 지금 최근에 TV 같은 데 보면 TV에서도 한 10여 년 전부터 어떤 분위기가 유행이 불고 있냐면 부캐 시대. 예전 같았으면 부캐 시대라는 게 말도 안 되죠. 왜냐면 하나의 정체성을 가져야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성공을 했고 야 너는 뭐로 먹고 살고 너는 뭐로 성공했니? 나는 판사 누굽니다. 나는 교수 누굽니다라고 했을 때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았는데 지금은 뭘로 하십니까? 저는 뭐 책도 쓰고요, 블로그도 하고 유튜브도 쓰고 뭣도 하고 뭣도 하고 뭣도 합니다. 당신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약간 이런 약간 정체성의 좀 과거와는 좀 다른 인식들이 있는데 결국 이 기술이 만들어낼 것은 멀티 아이덴티티와 그 멀티 아이덴티티를 실제로 존재할 수 있게 만드는 멀티 프레전스 이게 이제 메타버스 끝단에서 실제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미래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러면서 동시에 내가 원하는 것에 맞춰주는 수많은 인공지능 기술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내가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또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었을 때 그 안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과거에보다 굉장히 잘 만들어내고 찾아내고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지금 이미 시대가 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면 결국은 80억 명의 사람이 80억 개의 다른 아이덴티티로 존재할 수 있다가 현재 보여지는 약간의 실말이라고 하면 정말 10년 후, 20년 후에 이 기술들이 계속 한다면 80억 명의 그 카스머스가 이제는 80억 개가 아니라 160억 개 내지는 1600억 개 아니면 무한한 존재로 확장될 수 있는 그래서 그거 자체가 굉장히 다양성을 띌 수 있으면서 결국 지구상에서 살아남은 종들 그리고 지구상에서 무엇인가 진화했다고 또는 진보했다고 평가되는 것들을 결국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다양성을 증가시켜서 그 다양성 속에서 결국은 선택받은 것들이 결국은 현재의 진보에 이르렀다라는 그런 뭐 스티븐 제이 골드의 얘기처럼 결국 이 기술들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다양성을 계속 진화시키고 다양성을 극대화시킴으로 인해서 인간이 앞으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인문학적이라든가 철학적인 부분들이 오히려 그래서 더 중요해지는 시대를 맞이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너무 발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덕 교수님의 발표에 좀 플러스해서 말씀하신 그리고 이제 여기서 혹시 질문적 요소는 있었습니까? 사실은 질문을 드리고 싶었던 게 딱 하나가 있었는데 이제 네. 아까 제가 굉장히 그 동양 철학의 전성 시대가 올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시대에 이제 사실 제 지인들도 이제 해외에 계신 지인들도 보면 우리는 보면 그 뭐 차도 마시고 뭐 이제 명상 비스무리한 불교 그 저 절에 가면 하는 그런 뭐 일상적인 것들 외국인들한테는 사실은 이 친구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거예요. 야, 우리 어떻게 인간 중심으로 어떻게 뭐 더 내가 집중하고 마인드풀니스를 찾고 뭐 고민 막 하다가
그 1960년대 히피 문화 때서부터 사실은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나중에 인터넷이 연결되고 서로 동향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이렇게 쳐다보기 시작하니까 이미 아시아에서는 수백 년 전부터 자기들이 원하고 찾던 걸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오면 절에 가서 템플 스테이하고 다선하고 명상하고 뭐 이렇게 뭐 비건 그러니까 채식이죠. 우리는 뭐 당연하게 너무 쉽게 먹는 것들 이런 것들을 너무너무 밸류어블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약간 그 말씀을 되게 좋게 들었는데 그러면 이제 지금 현상은 이런데 전 진짜로 이 기술의 발전하고 이렇게 미래에 왔을 때 동양 철학의 전성시대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그럼 진짜 어떤 실질적으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 어떤 변화가 생길 것이냐 우리는 그걸 위해서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고민해야 되는가 이제 좀 현실적인 걸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간단히 그냥 우선은 말씀을 드리면 하고 또 여러분들 또 질문을 네. 또 좀. 감사하고요. 네. 그 연결 뭐 어떻게 보면 저랑 연결선상이 같은데 아까 빅 히스토리라고 그랬지만 사실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인류가 사실은 캐스트 던지는 거죠. 던지는 거에 지납니다. 직립보행도 던지기 위해서 되는 거고 얼마나 멀리 던지느냐가 인류의 발전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방송도 브로드캐스팅 아닙니까? 브로드 넓게 던지는 거죠.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 손에 내 컴퓨터는 이 누르면 이게 한 바퀴 돈단 말이죠. 얼마나 멀리 던집니까? 이제 던진다는 이제 그런 의미가 그냥 같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 가는 거고 그것이 이제 가상까지 간 거죠. 가상까지 얼마든지 던질 수 있다 해가지고 그 동양 철학과 관련해서 그다음에 그 전에 얘기해 그 이 디바이스 문제가 그래서 지금은 인터넷 디바이스 안 하고 지금 하겠다고 지금 시도하는 거죠. 해가지고 이 디바이스 문제가 이제 그거는 뭐 그렇다는 거고 다양성의 극대화는 어차피 제가 개개인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다양성을 전제로 해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이제 같은 얘기고 그래서 크게 보면 네트워크다. 아까 제가 거대 플랫폼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네트워크를 장악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네트워크의 문제입니다. 전부 다 해가지고. 자, 그런데 얘기를 좁혀서 그 동양 철학 얘기해서 그런데 이게 더 좀 썰 같은 얘기를 조금 하면요. 이게 다 접점이 문제가 된 시대입니다. 지금 좀 크게 봐야 돼요. 메타버스를 떠나서 접점이 문제된다. 반도체도요. 반도체도 도체와 부도체 중간에 있잖아요. 우연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도체와 부도체 사이의 반도체죠. 지금 단골 노벨상이 뭐냐면 중성미자입니다. 중성미자. 중성미자가 뭐냐면 현실 세계하고 제로 세계의 접점에 있는 거예요. 이게 매스가 있느냐 없느냐, 질량이 있느냐. 일본에서 그거 제너라고 질량이 있다는 거로 노벨상 받은 거고 지금 중성미자인 것 때문에 우리도요. 지금 계속 중성미자 암흑물질 좀 연구하려고 저 밑에 팠을 정선에다가 파서 지금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지금의 경우에 기본적으로 이게 사실은 메타버스도 지금 헷갈리는데 뭔 소리냐. 메타버스 수준을 넘어서 어떤 면에서는요. 현실 세계로 나타났잖아요. 현실 세계 이전에 제로 세계는 어떻게 되느냐. 그 접점은 어떻게 되느냐. 물질은 그걸 연구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속에서 처음에 스티븐슨이 얘기했을 때 그걸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가상이라고 얘기한 거죠. 3차원 가상세계. 그러니까 좀 있으면 3차원 가상세계는 굉장히 상식이 된다. 저는 아까 3차원 가상세계를 얘기하면 지금 규칙을 막 거부한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알고 보면 드라마라든가 많이 규칙이 좀 거부되고 있습니다. 규칙, 그 중앙화의 규칙이에요. 학교도 다 마찬가지예요. 학칙에 의해서는 무슨 아까 매닥 좀 받아야 되잖아. 거부하는 거예요. 그거 갖다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내가 원하는 거 따면 졸업 아니냐. 이게 지금 학교는 제일 보수적이어서 늦지만 벌써 바뀐단 말이죠. 자유전공제를 많아갖고 실제로 그렇게 따가지고 이렇게 따면은 나 그거 학위 받으면 되는 거야. 해가지고요. 지금 이게 중앙이 짜놓은 규칙에 의해 가지고 이것을 변하는 흐름인데 기본적으로 그것을 맞춰주는 게 그러다 보니까 저는 조금 더 나아가면 규칙을 막 거부하다 보니까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우리나라는 말고 우리나라도 그게 제일 잘 드러나는 게 진영 싸움으로 가는 건데 진영이 제일 쉬워서 그래.
그러니까 일단 혼란은 거치고 가야 돼. 이게 어떻게 보면 중앙의 교시에 의해 가지고 나는 거기에만은 로봇 같지만 사실은 중앙 거부다. 그러니까 다 혼란스러웁니다. 어느 나라나. 이거 한번 거쳐서 가야 돼요.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자국 우선주의거든요, 지금. 왜 자국 우선주의냐? 현실 생활에서는 이제 제로섬이야. 모든 생산이 다 제로섬입니다. 옛날에는 뭐 중국이 뭐하고 우리나라 하면 중국이 뭐하고 미국이 뭐하고 나눠가는 지금은 이제 다 했기 때문에 이거 다 돈 벌기 어렵단 말이죠. 제로섬이야. 그런데 가상이 있으면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곱하기 2 아닙니까? 현실에다가. 곱하기 2 때로는 곱하기 10이 돼요. 저는 메타버스 세상이 이러한 자국우선주의 세상의 싸움도요. 자국우선주의 때문에 나온 겁니다. 먹을 게 없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지금 먹을 게 있고 영토 개발을 할 게 바쁘면 싸울 시간이 없어. 싸울 시간에 빨리 돈 벌어야지 해가지고. 그래서 이 가상이 이제 저는 10년 내에 새로운 세상에서 얼마든지 펼칠 수 있는 공간이라고 거기에서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그런 속에서 두 가지인데, 동양 철학 담론이라고 하는 거는, 동양 철학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직관적이기 때문에, 제가 외람되게 아까 뭐 불이 뭐 색즉시공 뭐 얘기했고 뭐 무국이 태국 얘기했지만, 동양 철학의 담론은 원래 컸어요. 그래가지고 이미 17세기까지도 그 서양은 분석적이기 때문에 하늘을 못 봤습니다. 해가지고 얘는 저 옛날에 벌써 하늘 다 이미 수많은 책들이 써져 있어. 해가지고요. 그래서 그때 나오는 많은 담론들이 앞으로 가상뿐만 아니라 현실 세계와 제로 세계의 접점에 관한 많은 시사점을 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의 그 인공지능의 문제도 자꾸만 분석적인 시각으로만 들어가니까 뭐 그것이 인간을 잡아먹을 것이다, 뭐 할 것이다, 뭐 걱정하고 뭘 가는데 모르겠어요. 그 걱정도 필요하지. 근데 어떤 면에서는 그거는 또 그런 측면이고, 기술은 산업적 측면이 있고요. 그러나 그것이 보편화됐을 때 우리 3차 산업혁명을 생각하자고요. 3차 산업혁명에 있어가지고 수많은 기업이 생기고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수많은 사람이 SNS를 통해 가지고 나를 발현하잖아. 그게 가장 중요한 거라면 4차 산업도 마찬가지일 거다. 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그런 시기가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얘기하고 싶고, 또 질문이 있겠습니다. 예. 후보에서 좀 자유롭게 이제 선생님, 두 번째 감명과 저기 너무 잘 들었고요. 많이 배웠습니다. 두 분에게 어느 분 예, 하겠는데 우리 지금 예. 강사 선생님한테 여기서 저 김 교수님, 지금 제가 질문보다는 좀 반론을 좀 펴고 싶은데요. 지금 동양 철학에 대한 선생님의 그 애정에 대해서 뭐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그런 시각이 좀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오리엔탈리즘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처럼 동양인이 서양 철학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는 것이 좀 자문화 중심주의적인 옥시덴탈리즘이라고 하잖아요. 그것도 역시 위험하다고 보거든요. 뭐 서양은 분석적이고 동양은 직관적이라 하는 것은 어떤 케이스에는 맞아 들어가요. 그러나 동양에서 엄청난 분석적인 그런 그 성과들이 있고 작품들이 있고 뭐 불교나 유교나 또 서양에서도 직관적인 그런 문명사적인 여러 가지 결과물들이 너무 많거든요. 오히려 현대 지금 시기에는 또 그게 역전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걸 이분법적으로 그렇게 본다는 것은 조금 어떤 실제적인 어떤 사태와는 잘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뭐 오늘날 이 현대 문명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도구로서 그런 동양 철학이 갖고 있는 콘텐츠 그런 걸 자꾸 말씀하시는데, 서양에도 그보다 더 심오한 것이 있고, 서양의 수도사적인 전통이라든지 메디테이션 그런 전통도 있고, 뭐 그 영성에 대한 것도 많고, 그 직관을 통해 가지고 음악, 예술, 뭐 여러 가지 문명사적인 그런 업적들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그거를 문법적으로 자문화 중심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논평자께서 말씀하셨던 그 다양성의 그 뭐랄까요, 그 극대화를 위해서는 그런 자문화 중심적이보다도 문화적인 그런 그 소통을 통해야 득점을 더 찾아낼 수 있고, 우리가 서로 서양과 동양이 어떻게 다른가 보다도 어떻게 서로 더 대화할 수 있고 어떤 공통점이 있는가, 이것이 굉장히 저 앞으로는 중요한 그 우리의 어떤 하두가 돼야 된다는 그렇게 생각해서 선생님의 입장에서 좀 반박을 드린 거고요. 두 번째, 메타버스 민주주의 이런 말씀하시고, 근데 제 생각은 디지털 혁명이 이제 공간 혁명을 가져왔고, 공간 혁명이 이제 정체성 혁명을 가져왔는데, 그렇게 해서 개인의 그런 그 뭐랄까요, 정체성이 메타버스에 드러난다고 했는데, 저도 굉장히 돼서 아이덴티티라고 해서 상당히 저는 이제 조금 의문이 해소는 되긴 했는데, 오히려 오늘날은 정체성 위기를 말하잖아요. 해체를 얘기하잖아요. 그 안에서 아바타를 통해서 자기 자신이 어찌 보면 분산되고, 어찌 보면 정체성이라고 할 수 없는 어떤 개성과 욕망의 어떤 분출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떤 메타버스에서 개인의 정체성, 어찌 보면 아주 부분적인 정체성일 수는 있지만, 우리가 공동체적 정체성이 있잖아요. 내 개인의 어떤 그런 욕구나 개성이 잘 발휘되는 게 정체성의 표현이라고 한다면은, 우리 서로 간에 어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동안의 정체성이라는 거는 그 가장 핵심이 인간의 고유성이라는 게 뭔가 정신의 어떤 연결성이랄까, 그다음에 우리가 기억과 사고 형성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경험이라든지 기억이라든지 아니면 타인의 그 어떤 감정을 이해하는 공감 능력이라든지, 이것이 인간이 다른 존재와 다른 어떤 정체성이잖아요. 이런 것이 메타버스에서는 지금 다 훼손되고 지금 해체되는 그런 상황에서 상당히 어떤 기존의 정체성과는 전혀 동일시될 수 없는 이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이걸 바로 개인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메타버스 민주주의도 아직도 메타버스라는 것이 지금 여러 가지 물리적인 어떤 공간과 관계에 있어서 아직까지 이제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 안에서 이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기존의 어떤 물리적 공간에 대한 그런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래야 내 정체성이 형성이 되는데, 그런 것이 지금 되어 있지 않는 상황에서는 그 물리적 공간에서 우리 사고가 어떻게 되고 인간의 정체성을 어떻게 유지하는가 하는 것이 더 앞으로 더 과제일 텐데, 하여튼 메타버스 민주주의라는 걸로 모든 것이 끝이 보면 정체성이 확립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좀 기대는 약간 좀 현실과 동떨어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맞는 말씀이신데, 제 말을 조금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동양 철학을 한다거나 이분법으로 다 맞추겠다는 게 아니고, 크게 보면 그러니까 동양 철학을 한번 해봐라 이거지. 서양 쪽으로는 안 되니까 동양 철학으로만 하라든가, 동양 철학이 다 해결할 수 있다 이거 아니라 가능성을 얘기한 것이다. 근데 그런 거고, 동양 쪽으로 해봤더니 뭐 실제로 해본 사람도 별로 없지만 진짜 하니까 잘 안 나와. 그럼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나는 그런 가능성을 얘기해 본 거고요. 그 다음에 그거 서양도 당연히 있을 수 있죠. 그랬다가 이제 해봐라. 현실을 넘어서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옛날에도 있었으니 해보는데, 동양이 보통 기가 죽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동양처럼 뭐 이거는 디지털하고 다르다 생각해가지고 내가 기죽지 말고 한번 해봐라, 이제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고, 그 정체성 공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그 메타버스 공감을 얘기했다고 해서 기존의 공감을 다 무시하거나, 이게 좋은 공감은 계속 가죠. 그러나 새롭게 나타나는 기본의 규칙이 아닌 남의 정체성이, 그것이 새롭게 드러나는 걸 생각해라. 이게 어느 사회가 근친혼 사회라고 그러면요, 그 사회가 근친혼이 100%에서 근친혼 사회라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20%만 근친혼이 이루어져도요, 그 사회에 근친혼 사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부정하는 게 아니고 거꾸로도 있어요. 아까 공감해서 예를 들면 새로운 원래 바람직하게 생각해가지고 새롭게 재조정된 게 있어. 그러한 것을 못 따르면은 그것도 공감의 반공감이죠. 얼마 전에 축구해가지고 이강인이 바로 그런 거야. 예?
축구 선수 자기들끼리 해가지고요. 대한민국 열심히 해서 없는 가운데 자기들끼리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데 이강인이 혼자 딴짓한 거예요. 예를 들면은 그게 이제 반공감이죠. 그래서 제가 그거로만 점철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직은 멀었죠. 그런데 그것이 플러스가 돼서 점차 이제 발화가 돼서 커질 것인데 그것이 기존의 질서하고 이제 어떤 식으로 좋은 면이든 접목돼서 갈지는 이제 지켜봐야 되지만 새로운 흐름이 생긴다. 그런 거로 이해해 주시는 게 좋다. 제가 메타버스 민주주의도 벌써 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로 우리가 희망을 갖고 얘기하는 거고 그러한 왜 거기서는 우리가 각각의 정체성을 발휘하다 보면은 사회도 변화시키고 갈 수 있다.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거기에도 거대 기업 들어가고 거기에서 뭐 운신의 폭이 없고 그것도 뭐 일부 놀아나고 일부 또 먹튀도 나오고 또 일부 또 엉뚱하게 가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지금은 우리의 문제를 갖다가 거기서 풀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에서 제가 얘기한 것이지 이게 벌써 다 이루어졌거나 이분법 편하라고 얘기한 것이지 이것만 다 옳다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면 좋겠습니다. 저는 교수님 말씀 진짜 동의하는데 그냥 기본적으로 서양은 뭐 분석적이고 동양 직관적이고 이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뭐 관상기도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서양도 뭐 중세 이전부터 그런 전통이 아주 있었던 것 같고 동양도 또 어쨌든 공자 이런 분들은 원래 그 주나라식의 세계관이 아니라 합리화를 추구했던 이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좀 질문을 바꿔가지고 저는 직관이 되게 지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동서양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보면 르네상스 이후에 한 500년 동안 과학의 시대, 이성의 시대였으면 만약에 문명사 입장에서 보면 이게 다른 시대로 갈 거냐 이럴 때 키워드가 뭐냐 이럴 때 직관으로 볼 수도 있는 거죠. 종교학 같은 데서는 영성으로 이렇게 보기도 하고 이런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런 거죠. 이게 직관 이게 이해하기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게 현실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 예를 들면 그게 단테 신곡 같은 것도 보고 있을 때 그 SF 소설 같거든요. 직관적이고 뭐 영성적 이런 거고 반면에 이게 환경 같은 게도 53지식 있는 것들이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상징으로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동서양이다. 이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그렇다면 지금 시대가 만약에 이게 새로운 근대의 개체와 그 다음에 넥스트가 만약에 키워드가 영성이 되든지 직관이 되든지 그러니까 근대 반근대 혹은 탈근대를 해가 새로운 관점이 그걸 직관으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까 뭐 접점도 이야기하시고 무겁과 태극과 뭐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뭐 장자에 나오는 말씀도 하시고 이러는데 그러면 막연하게나마 만약에 이게 이승의 시대가 끝나고 직관의 시대 아니면 다른 키워드로 간다 이러면 구체적으로 현실에서는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지 그런 걸 좀. 그러니까 그것도 제 말씀을 조금 오해를 했는데 우선은 그 전에 분석적 직관적은 아까 제가 인류학자뿐만 아니라 제 얘기도 아니고 사실은 그것이 책이 두세 권 이미 나온 게 있고 SBS에서 그거를 영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거를 책도 또 나온 게 있어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그러한 식으로 이제 크게는 분류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를 했는데 너무 거기에 집착하지 마시고 이거 보세요. 제가 직관을 얘기했다고 해서 직관을 푼다. 이게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역사 논문 쓰는데 내가 그 역사 연구에 활동할 때 어떤 애가 그들이 막 화를 내더라고. 서울대 학생이었는데 자기가 마르크스주의에 입각해서 논문을 썼더니 막스에 입각해서 했다고 그래서 자기 잘렸다 이거야. 못 통과했대. 그런데 일로 와봐. 네가 막스를 썼다고 그래서 통과 못한 게 아니라 그거를 제대로 해석을 한 다음에 현실에 맞아야지. 그걸 못한 거지. 네가 막스를 했기 때문에 틀렸다고 그러냐? 제가 직관을 얘기한다고 해서 직관으로 이게 아니고 직관으로 보더라도 해석이 돼야죠. 해석해 줘야죠. 해석의 생각을 좀 동양 철학에서 가져와 봐라 그 얘기지. 직관으로 모든 게 직관으로 어떤 동양적인 직관으로 봤는데 그것을 아이들을 갖고 와 보니까 오늘날의 흐름이 메타버스 해석이 되더라. 그거를 내가 강조하는 거지 직관으로 보자고 얘기하는 건 아니죠. 이미 동양 철학에는 그러한 담론 속에서 직관만 있는 거 아니야. 직관과 논리 다 있는데
가보지도 않은 사람이 저 행성해가지고 다 얘기가 됐잖아요. 지금은 물론 뭐 일론 머스크가, 내가 일론 머스크를 참 좋아하는데, 내가 일론 머스크 한번 해보자 속으로도 이렇게 하다가 내가 두 손 든 게 우주 때문에 제가 두 손 들었어요. 그냥 캐스트를 하는데 우주로 캐스트를 하잖아요. 예? 아, 내가 졌다. 예? 그런데 지금 다 바뀌고 있지만 제가 말하는 것은 직관으로 보자는 게 아니고, 동양 철학의 그동안에 많은 거는 그것이 논리지만 그 논리가 선험적 직관에서도 나오고 그 직관에 입각한 많은 논리가 같이 담겨 있으니 오늘날의 메타버스라든가 많은 거를 해석할 수 있는 해안을 줄 수도 있지 않느냐. 제가 오늘 단초만 얘기했어요. 뭐 아주 뻔한, 여기 이제 불교학자도 있지만 불임은 뭐 생측시공, 태극, 무국 이것만 얘기했지만 더 깊은 동해철 한 사람이 직관을 통한 해석을 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의미로 얘기한 겁니다. 해가지고. 우리 정 선생님 계시는 저희 근데 저 질문 되는지 모르겠네. 정영도 총장님 그 질문 있으면 한번 해보시죠. 예, 소리가 좀 잘 안 들리시는데 저한테 말씀하신 건가요? 잘 들립니다. 예, 예. 오늘 너무 아주 흥미로운 말씀 많이 들었어요. 우선 조금 전에 서울대학교 역사학 논문 쓰는 학생이 마르크스주의 적인 논문을 썼더니 안 됐다고 그랬는데, 그건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르크스주의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그걸 제대로 적용을 못했기 때문에 아마 떨어졌을 겁니다. 요즘에 서울대학에서 마르크스주의 적용했다고 해서 논문 통과 안 시켜주는 그런 건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좀 다른 얘기고요. 오늘 너무 많은 그 흥미로운 말씀을 들었는데, 그 디지털 혁명의 동인이 뭔가 하는 파트에 저는 아주 굉장히 흥미를 가지고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제대로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이렇게 들은 거는 기술 결정론적인, 과학기술적인 결정론적인 것보다는 사회 결정론적인 그런 시각을 강조하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사회 결정론 중에서도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은, 이제 어떤 사회 구성원들의 어떤 욕망, 필요성, 이런 쪽을 강조하신 거로 제가 이제 이해를 했고, 그렇다면 이제 상당히 기능주의적인 접근을 하신 것 같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조금 그 대목에 대해서, 그러니까 디지털 혁명의 동인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이제 많이 그들 분석을 하고 설명을 시도하겠지만은 간단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많은 요인들이 이렇게 지금 이제 이렇게 제시가 돼서 이제 논란들이 있고 설명하는 방식들이 이제 얽히고 설키다가 이제 뭐 이렇게 보다고 젊해 나가겠지만, 일테면은 기능주의적인 방식에 의해서 사회 구성원들이 필요로 하고 욕망이 있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디지털 과학기술이 이렇게 발전하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했을 때 과연 그렇게 설명만 할 수 있겠는가? 일단 그 욕망이라는 거, 사회 구성원들이 갖게 되는 욕망이라는 건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하는 문제가 이제 제기될 수 있고, 그렇다면 무슨 사회 전체적인 어떤 기능적인 필요성을 그게 플로우에서 얘기하시는 게 이쪽에 잘 들리지가 않습니다. 다시 얘기해 주시죠. 여기 마이크를 안 쓰셔서 그런지 조금 더 크게 말씀드릴까요? 예. 이제 그 욕망도 누군가에서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는 욕망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자본이 사회 구성원들의, 소비자들의 그 욕망을 만들어 나가는 측면이 있죠. 실제로 사람들이 지금 현재도 그렇죠. 지금 현재도 챗 GPT니 무슨 뭐 등등을 갖다가 활용하는 것은 과학기술자들하고 자본이 만들어서 공급을 하니까 사람들이 이런 게 써보니까 좋다고 해서 이렇게 하는 거지. 처음서부터 사람들이, 소비자들이 이런 게 만들어지는 걸 예측하고 그거를 기대하고 그래서 수요를 과학기술의 발전을 이렇게 창출한 거는 아니지 않나, 끌어낸 건 아니지 않나,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고 아마 김 교수님 다 이런 거를 염두에 두시고 아마 그냥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그냥 질문을 위한 질문을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말이죠. 또 하나는 이제 그 국가에 따라서, 나라에 따라서 상당한 또 그 정치의 역할이 다른 것 같아요. 국가의 역할. 한국이 지금 이 디지털이라고 할까, 하여튼 이 AI, IT 이런 쪽에 그래도 꽤 앞선 나라 쪽으로 이렇게 이제 분류가 될 수 있겠는데, 거기에는 국가의 역할이 지대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민간 부분에서 이렇게 한 거, 물론 이제 있지만은, 국가가 광케이블 깔아주고 이런 것들이 다 국가가 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 국가의 역할이 또 나라마다 다르죠. 미국 같은 사회는 아예 자기들이 그냥 민간 부문에서 다 기업들이 자본이 했죠. 그런데 이 한국의 경우는 국가가 IT 발전을 엄청나게 판을 깔아준 나라에 해당한단 말이죠. 그 미국도 사실은 또 꼭 그렇게 사회 부문, 사회 중심 설명만 할 수는 없는 게 미국도 나사라든가 이런 그 국가 기구가 과학기술 발전에 엄청난 그 바탕을 깔아준 것이 요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앞으로 아주 흥미로운 주제를 아까 말씀하셨고 김 교수님의 말씀이 틀렸다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아주 앞으로 좋은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이렇게 주제를 제시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는 그냥 이걸 마치겠습니다. 총장님이 첫 번째 하신 말씀은 제가 반론이 없어요. 왜냐면은 제가 이런 동의를 얘기했지만 거기에 여러 문제를 이제 제기하면서 좀 너무 단순화된 거 아니라든가 할 수 있을 텐데, 저는 사실은 구텐베르크의 사례를 보면서 그렇게 해석을 원래 했었고, 이거를 인터넷에 적용했고, 지금 AI나 메타버스에 적용해 봤는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과연 그렇게만 설명할 수 있느냐라는 반론은 예측은 할 수 있습니다만은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하여튼 감사하게 생각하고 하여튼 이거는 어차피 저는 그 대신 또 양보할 수는 없어요. 이런 해석으로 좀 가고 제가 좀 더 세련되게 할 수는 있어도 어차피 이렇게 이제 가는 거니까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다만 이런 것에 그게 증빙은 왜 이렇게 해석했냐? 어떤 거는 그런 거에 대한 증빙은 나타난 결과로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그러면은 그러한 동인을 잡을 수가 있는 거냐라는 것은 3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에서 개인의 학장을 보자. 개인의 학장. 응? 우리가 개인이 읽고 쓰고 다음에 소유하게 되는 이제 우리가 왜 3.0이라든가 메타버스 소유하게 되는, 물론 아직은 불확실하지만 이러한 거라든가 아까 제가 생산자 소비자에서 소비자 중심 사회로 가는 아직 한계는 많지만 이러한 것이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크게 보면은 단초는 될 수 있지 않느냐, 이제 그런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국가에 있어서는 이게 이제 또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저는 이것도 메타버스가 저는 이게 낙관론자까지는 아니지만 지금 디지털 문해력이라든가 기술 격차로 따지면은 이거 앞으로 4차 산업혁명 나면 인공지능에 돈 투자하는 거로 따지면 이거 세상 선진국하고 후진국은 끝장날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유튜브 영상을 봐도 그렇고 누가 저 아프리카에서도 올리고 더더군다나 NFT 같은 경우에는 아프리카의 어느 소년이 1억 5천만 원인가 받았었어 해가지고요. 그러다가 뭘 이제 NFT가 한물 가긴 했지만 지금 다시 오면요. 이제는 자신의 정체성이 중요한 시대가 되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 3차원 가상세계는 진화가 되다 보면은 나라를 초월하고 계급을 초월하고 이 초월할 수 있는 전 제가 해피하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많은 한계 속이지만 다른 공간에 비해서는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공간이다. 그래서 국가가 계속 가기도 하겠죠. 그건 뭐 어쩔 수 없고 또 거대 플랫폼이 가겠죠. 그러한 순간 그러한 상황이긴 하지만 우리가 가능하면 중앙 플랫폼의 도전을 갖다가 어느 정도 막으면서 분산형으로 가서 이걸 갖다도 시도하는 꽃을 피우게 된다면은 저는 그런 점에서 그것이 메타버스 민주주의가 될 거라고 얘기했고 더 개인이 고양되는 나의 정체성이 고양되는 거로 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해가지고 하여튼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 되겠습니까? 아까 대량 생산 시대에서 이제 그 개인 맞춤 생산 시대로 지금 이렇게 전환 그 시대적 변화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그런 그 변화의 과정에 인문학이 공헌했다고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제 그 개인 맞춤 생산 시대에 인문학이 요구가 많이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좀 애매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대량 생산 시대에서 개인 맞춤 생산 시대로 이렇게 시대적 변화가 일어나는 과정에 인문학의 공헌이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거의 변화된 이후에 인문학이 공헌할 어떤 기회가 왔다 이런 말씀하신 겁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그 개인 맞춤하는데 그때 인문학의 공헌이 뭐냐 이걸 찾기는 쉽진 않지만 이런 거죠. 예를 들면은 제가 교육으로 따져보자고요. 그래서 특히 다른 어떤 교육보다도 앞으로 인문학의 교육은 저는 이제 학교에 또 계시기도 하고 또 앞으로 연결 맺었는데 저는 교육이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도 인문학 교육에는 우리가 교양교육, 인문학 교육은요. 너의 정체성이 뭐냐 묻는 교육으로 가야 된다. 일단은. 이 시대는요. 정체성이 없으면은 이거는 의미가 없는 애야. 기본적으로. 지금 개인의 정체성을 발휘하는 시대란 말이죠. 그래서 수업도 말이죠. 뭐 지금 야 선생이 하는 거 바꿔라 뭐 토론 수업하라 하는데 그러한 외형에 떠나가지고 이제 정체성이 중요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왜 게임이 먼저 발전하고 게임이 메타버스 방식으로 됐느냐. 이거 제가 혹시 토론장님 뭐한데 크게 보면 자기가 의도하든 안 하든 게임하는 애들이 제일 그 규칙에서 벗어났던 애들이고요. 게임의 규칙에는 속하지만 일반 규칙에서 좀 벗어난 애들이야 해가지고요. 히키코모리 저는 그것도 달리 해석해야 된다 이거예요. 골방에 틀어앉은 히키코모리 걔는 거기에서 그것만 할 수밖에 없어. 자기 정체성을 위해서는. 왜 안 나와? 나오면은 정체성을 발휘할 수가 없어. 그런 한계지만 다시 말해서 뭔 얘기를 제가 하려고 그러냐면 이게 이제는 정체성을 물어야 되는 교육이 돼야 된다. 기본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교육의 의미가 없다. 특히 인문학이 너의 정체성은 뭐냐라는 얘기. 그 너의 정체성을 알고 너를 제대로 또 표현하려면 콘텍스트를 알아야 되니 인공지능을 활용해가지고 너의 정체성을 제대로 갖고 네가 관심 갖는 걸 너의 정체성에 맞게 펼쳐라. 이제 이런 시대가 됐다는 거죠. 그게 메타버스에서 꽃을 피울 것이고 이 교육의 핵심에는 뭐냐면 인문학이 작용해 줘야 된다. 그것이 크게 보면 거대 플랫폼하고 싸우는 것이기도 하고 거대 플랫폼 속에서 종속되지도 않으면서 하는 거고 그래서 인문학의 역할이 그게 중요한 거다.
해서 우리가 흔히 인문학의 사람됨, 인간됨, 너 인간성의 고향 얘기하는데 지금의 인간성의 고향은 뭐냐? 너의 정체성이 뭐냐를 얘기하는 그런 키워드가 왔고 4차 산업이 그렇다고 얘기했고 메타버스가 그런 집중형하는 분산에서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공간이니 그것이 앞으로 커질 것이고 그러한 것이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러면 그것이 기존의 질서하고만 완전히 뭐 어그러지느냐 그건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그런 거에 입각하면 또 매칭이 돼요. 그래가지고 요새 맨날 하는 얘기가 젊은 애들 뭐 어떻게 보면 철이 없는 것 같아도 속은 깊어요 해가지고 그런 면에서 믿어주면 된단 말이죠. 어떤 면에서는 그러한 자기의 정체성을 갖는 또 다른 공동체를 갖다가 만들어 갈 것이다 해가지고 중앙에 집중하에 휘둘리지 않고 그러니까 지금 막 엉망처럼 보이죠. 히키코모리도 나오고 게임이 먼저 어떤 면에서는 주체성이 강한 사람이 게임하는 거예요. 해가지고 그 자기가 자기 주장을 발휘하니까 막 게임하다가 막 게임이 발전하니까 막 하다가 물론 이제 게임 회사에 룰이 있죠. 그러나 막 넘어서고 막 그래도 기본적으로 그렇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의 답변을 하자면 그때 그 시기마다 인문학이 공헌했는지까지는 제가 체크는 못하겠지만 앞으로 개인 맞춤이라는 게 뭐냐. 개인 맞춤이라는 개인의 정체성의 얘기다. 개인의 정체성이 내가 인문학 교육은 이제 뭐 어떻게 가야 되겠느냐. 인문학의 교육은 크게 보면 교양 플러스 우리가 많은 인문학인데 다른 어떤 것보다도 너의 정체성, 너의 아이덴티티가 뭐냐. 그것으로 시작하는 교육이 인문학 교육이 돼야 되고 그것이 공헌해 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연관돼가지고 최경욱 대통령에게도 아까 이제 멀티 아이덴티티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그게 이제 우리가 그 유용성의 관점에서 보면 메타버스 안에서는 자기 아이디를 뭐 5개, 10개 막 갖는 것이 유용 생각이 드는데 과연 그게 이제 정통적인 정체성의 관점에서는 자기 분열이기도 하니까 그게 사람들이 한 걸로 평가하십니까? 아니면은 뭐 그거는 사람들이 하든 말든 간에 불가피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리 보시는 겁니다. 되게 좋은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앞서서도 해주신 거랑 결합을 해서 보면 아직 이게 완성이 안 돼. 굉장히 긴 과도기를 우리가 거쳐야 되는데 이 멀티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게 결국은 지금 사실 우리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의 정체성이 과연 뭘까에 답을 찾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 별로 없죠. 뭐냐면 현재 세계에서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완벽하게 있냐고 그거 다 발현하고 사는 사람들이 사실 많지 않은 게 저는 사실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이 멀티 아이덴티티가 갖고 있는 프로그램 콘서는 다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좋은 점은 아직 이제 완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현재 관점에서 보면 야, 게임에서 뭐 아이디 많이 만들고 뭐 페이스북에서 아이디 3개 갖고 뭐 저쪽에 또 뭐 저기 인스타그램 아이디 2개 갖고 아이디 많아. 그러면 과연 그 여러 개의 아이디로 표출되는 내가 정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정체성의 합이냐라고 하면 저는 그게 아닐 수도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정체성이라고 하는 게 발현되는 방식 자체가 굉장히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링크인이나 이런 데서 보면 진짜 프로페셔널 네트워크에서 서로가 인지하고 있고 내가 여기서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걸 다 드러내야 되고 좋은 학교 나왔고 좋은 연구를 했고를 다 드러내야 돼. 그럼 그런 데서는 가짜 정체성을 사실 잘 쓰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 얼굴 올려놓고 했던 일을 쓰고 그래서 그런 그 환경 그 플랫폼마다 정체성을 제대로 드러내는 그런 곳들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형태에서는 그냥 게임 같은 경우는 로블록스나 이런 데는 그냥 맘대로 하면 돼요. 여자 아바타 만들어도 되고 로봇 아바타 만들어도 되고 뭐 늑대 아바타 만들어도 들어가도 되고 근데 이게 과연 그럼 정체성이냐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메타버스라고 하는 게 기술적으로 완성이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하나의 뭐 애플리케이션에서 보여지는 나의 모습까지 다 정체성이냐라고 지금은 정리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좋은 긍정적인 면으로 보는 거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가지고 있는 제가 잘하는 거, 좋아하는 거,
저의 여러 가지 다면적인 모습들이 실제 현실 세계에서는 다 드러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경험의 기회조차도 없고 내가 누구랑 상호작용하냐에 따라서 나의 정체성도 다르게 드러나기도 하고 또 내가 어떤 관심을 갖고 있고 어떻게 표출하냐에 따라서 나의 주변에 모여드는 사람에 따라서 또 정체성이 다르게 해석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메타버스에서 멀티프레전스의 저는 긍정적인 면은 평상시 같았으면 현실 세계에서 하나의 나로밖에 살 수 없었던 내가 어쩌면 메타버스라는 공간 속에서 새로 내가 몰랐던 나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라던가 또는 내가 뭐 유튜브도 마찬가지잖아요. 유튜브에 보면 얼굴 드러내놓고 영상 찍는 유튜버도 많지만 얼굴 없이 자기의 전문성만 막 드러내는데 그거 뭐 서브스크라이버 많고 사람들 많이 봐요. 그러면 그걸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는 사람 입장에서 저는 누군지 몰라. 근데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날 좋아하는구나라는 걸 발견하고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얼굴을 얼공이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얼굴을 공개하고 이제 정체성을 드러내기도.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플랫폼이 주는 기회가 결국은 나에 대해서 조금 다면적으로 경험하고 시도해보고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될까? 내가 이런 모습을 보여도 될까? 내가 이래도 사람들이 받아들일까 하는 거는 현실 세계에서 그것이 쉽지 않은 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곳에서 이런 것들이 합쳐지면서 이제 비로소 나의 정체성을 조금 더 다면적으로 완성해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히려 긍정적으로 많이 주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진짜 좀 제대로 발현되려면 그런 것들이 잘 될 수 있는 이제 그 메타버스의 기술적으로 또는 플랫폼적으로 또는 컨텐츠적으로 디바이스와 함께 발전이 돼야 되는데 그건 저는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릴 거라고 보고요. 동시에 여기 계신 분들은 그 플랫폼의 유저가 되실 분은 단 한 분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관심만 가질 뿐 우리가 어린 시절도 뭐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하고 모바일 네이티브라고 하고 인터넷 네이티브라고 하잖아요. 어릴 때부터 존재했고 어릴 때부터 편하게 썼어. 그래서 그냥 숨 쉬는 것처럼 거기 가서 뭘 하고 누굴 만나는 게 자연스러운 아이들 또는 그 컴퓨터가 태동하던 시절, 내가 인터넷 태동하던 시절에 그 썼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무 자연스러운 그 흐름이 되겠지만 여기는 아마도 그거 쓰라고 해도 못 쓰실 분이에요. 그거 왜 써? 들어가면 뭐해? 그래서 우리가 관심 갖고 그것에 대해서 고찰은 지금 하고 있지만 결국 그 안에서 지금 우리가 얘기한 멀티 아이덴티티 이런 것들을 향유하면서 진짜 그 제대로 그 안에서 많은 시간들을 쓰는 그 안에서 리딩하는 아이들은 지금의 10대들 뭐 메타버스 네이티브라고 부르겠지만 우리와는 다른 세대들이 될 것 같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러니까 오래 못 살아 불가능?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절대성은 없고요. 그러니까 절대성은 없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뭐 여기 계신 분들 중 뭐 이제 우리가 나이를 먹어도 그 중에 정말 일부는 가서 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이제 그동안 봐온 결과로는 익숙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메타버스라는 게 특히나 이 기술이 보통 얘기할 때 기존의 기술을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거든요. 혼자 뭔가 생산성을 높이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쓰는 기술이 있는 반면에 컴퓨터나 인터넷 그럴 수 있죠. 근데 메타버스나 또는 소셜미디어는 함께 있기 위해서 쓰는 기술. 그러니까 함께 있다는 얘기는 나 말고도 내 친구들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카톡 지금 다 쓰시잖아요. 근데 카톡 다 쓰는 이유가 여기에 들어가면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되죠. 카톡에다가 메시지 주고 서로 주고받을 수 있고 내가 안 쓰고 싶어도 남이 나한테 보내는 거 써야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로블록스나 메타버스 뭐 이런 마인크래프트나 우리가 얘기하는 앞으로의 메타버스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이디어를 가지고 쓰실 분이 아마 거의 없으실 거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진화해서 진짜로 의미 있게 쓰려면 디바이스 아까 뭐 AR, VR도 말씀하셨지만 디바이스가 이머시브하게도 바뀌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이런 컴퓨터나 이런 스마트폰도 굉장히 어려운 기술인데 가면 갈수록 그 복잡도나 이게 더 어려워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불가능하다는 아니고 통계적으로 아무래도 그 어린 시절부터 그것들을 학습하고 유용하고 활용했던 아이들이 주 계층이 될 것이고 이제 이렇게 피라미드식으로 이제 우리는 이제 일부 그러니까 정말 재미로 정말 궁금해서 연구 차원에서 들어가서 뭐 할 수는 있겠지만 매일매일 들어가서 그 안에서 뭘 하기란 진짜 쉽지는 않을 것 같다. 그게 그러니까 좀 뭐 하시면 아까 말한 대로 방송에 유재석이가 부캐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유재석 나오는 거 해가지고 부캐가 어떻게 프로그램인지 한번 보셔서 그 재밌으면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그러니까 이 변화의 조짐을 봐야 된다. 근데 제일 어려운 게 나예요.
나의 정체성이지만 내가 뭔지 나를 몰라. 실제로.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리고 나도 나를 잘 모를 뿐만 아니라 내가 못했던 꿈이 있고 내가 하고 싶은 상상이 있고 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멀티로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들이 뭐 엉성해도 중요한 큰 흐름은 정체성 아니냐, 정체성. 그 흐름을 기억해라. 쟤는 이제 그거고. 그래서 아까 또 이 독신 있잖아요. 신독. 동양철학에서. 나는 나중에 이 콘텐츠가, 물론 이제 나중에 가면은 이게 원래 프렌드 해가지고 친구에서 이제 이루어지지만, 신독, 독신 콘텐츠, 우리가 정말 홀로 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이게 기본적으로 이 캐릭터와 관련해가지고 어떤 면에서는 신독 캐릭터가 굉장히 이게 킬러 콘텐츠가 될 수가 있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고 남은 어떻게 하는지 그거 보는 거죠. 진짜. 예, 순수한 그 사람을 보는 거죠. 지금은 그렇게까지 안 들어가고 아직도 어린애가 하니까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하지만 그 놈은 캐릭터의 다양화 속에서 나의 정체성을 보려고 하는 건데, 좀 발화가 되면 아까 뭐 또 동해철학했지만 신독이 꼭 된다는 게 아니라 정말 저 사람은 혼자 있을 때 뭐 하고 싶지? 지금 SNS나 TV에 보면요, 전부 다 자기 개인사 얘기가 엄청 많아요. 그걸 옛날에 왜 듣고 앉아 있냐고. SNS 쓰는 거 보면 나는 뭐 오늘 뭐 뒷산에 갖고 어쩌고저쩌고 다 그거 해. TV도 그래요 해가지고. 그런데 이제는 뭐냐면 저 사람의 개인 콘텐츠, 개별 정체성에 관심. 왜 나의 콘텐츠, 나의 이 개별적인 아이덴티티가 중요하듯이 넌 어떻게 사는지, 지금 이런 시대거든요. 그 흐름을, 큰 흐름을 보자. 그래서 그 더 들어가면은 아마 굉장히 고급 콘텐츠는 이 남하고 같이 더불어 하되, 예상컨대는 신독 콘텐츠가 굉장히 그 고급 콘텐츠가 될 수 있다. 철학적 의미도 담으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이 행정학이 좀 보이니까 말씀 쭉 듣다 보면 저희 뭐 정치는 행정으로 해석을 해보는데, 현대 정치가 정체성 정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군대라는 게 정당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한 정당 그 머신들이, 박스베거가 이야기했던 폴리티컬 머신들이 작동하는 이해관계의 정치 이런 거였는데, 지금처럼 하면 캐릭터, 이미지, 정치적 포지션을 어떻게 잡고 유니크한 게 있느냐, 이게 지금 정체성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지금 뭐 트럼프 이런 사람 대표적이거든요. 옛날 같으면 SNS나 이렇게 폭스 TV에 나와가지고 자기 브랜드를 만들고 새로운 자기 정체성을 만들고 그걸로 가지고 인지를 가지고 대통령이 됐던 것 같고요. 우리나라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뭐 그냥 아마 그 중앙지검장부터 해가지고 한 5년 만에 이렇게 대부 정치를 안 거치고 브랜드를 해가지고 정체성으로 자기 어떤 뭐 시대의 공정이라든 키워드를 자기 아이덴티파이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표를 모아가지고 대통령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정당 정치는 위축될 것 같고, 대신에 이렇게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개인들, 뭐 전체적 정치가 강화될 것 같은데, 정치 파트에서 어떻게 보시는지. 그것도 사실은 좀 이렇게 꼬여가지고 오해가 되신 거예요. 왜냐면은 현대 정치에서 트럼프도 그렇고 이미지 차용하고 하는 거 당연히 있죠. 근데 우리가 말하는 정체는 그게 아니라 발화가 되고 있지만 진짜 자기가 해보고 싶은 정체성이에요. 자기 주체성이야, 이게요. 그러니까 이것이 발전하면요, 저는 앞으로 가장 대결해야 될 게 뭐냐면 사실은 알고리즘입니다. 사실은 뭐 우리가 인공지능의 뭐 여러 가지 폐해를 얘기하지만 가장 문제점은 알고리즘이거든요. 이 뭐 대기업, 이게 거대 플랫폼이 다 만들어 놓은 알고리즘들이 다 있어요. 거기에 우리는 알게 모르게 거기 수능돼 가지고 그렇게 막 넘어가는데, 그래서 국가가 개입한다고 나가지만 국가 개입 못해요. 알고리즘만 개입해줘도 돼. 네? 오늘 그 얘기는 안 나왔습니다만은 요즘 뭐 국가가 뭐 해야 된다, 국가가 어떻게 기술을 갖다가 뭐 하고, 요즘 또 나하고 뭐 무슨 뭐 인공지능을 뭐 해가지고 뭐 인터뷰 보면요, 인공지능을 우리가 그거 못해요. 5사람 하더라도 나머지 또 삐죽 태어나서 그 사람이 또 해. 중요한 건 알고리즘은, 이거는 문제니까 그거는 불공정이야. 알고리즘은 불공정이니까 알고리즘은 정책이 해줘야 된다. 그런데 그런 것처럼
이미지도 일종의 그러한 거에서 자기가 이용해가지고 이루어지지만 그럴 때 말하는 이 뭐는 나름대로의 정체성이라든가 아바타와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각 개인이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진짜 이게 가상에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의 콘텍스트에 맞춘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시도들을 많이 하다 보면 거기에서 공동체가 또 이루어져 난 그게 사회를 바꿀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기존의 정치에서 그런 이미지를 차용해 가지고 하는 거하고는 또 결이 조금 다른 문제죠 해가지고요. 아까 이한 부장님께서 그렇던 질문이 좀 인문학과 정체성의 관계에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조금 포함시켜서 멀티 아이덴티티가 되는 흥미로운 질문이 되는데 실제로 저는 이 지금 인류가 발달해 왔던 부분이 인문학적인 질문하고 정체성 문제가 연관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이 원장께서 번역하신 칸트의 계몽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에 대한 굉장히 매력적인 글이 있는데 그쪽 뒤에 보면은 정신적인 성숙성, 정신적인 혁명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규제가 있게 되면은 그런 정신적인 성숙성이 일어나지 않고 규제가 없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인터넷 같은 경우도 인터넷 실명제 아까 링크드인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자기 정체성 딱 뭔가 고정된 정체성을 보여주고서 이렇게 대화에 소통을 참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터넷에 익명성이 되면은 바로 그 순간 엄청난 다양한 정체성이 나옵니다. 우리가 본 메타버스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어떤 게임이 아닐지라도 인간의 성숙함. 근데 그 성숙함에서 아주 내가 지금 이제 폭력적인 얘기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폭력적인 얘기가 걸러집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시 조금 댓글 달면서 당신은 조금 너무 이상하다는 얘기를 하게 되면은 어떤 그 사람 의견이 이게 소수 의견이 돼가지고 자체가 좀 힘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들이 어떤 식으로나 가장 열려있는 상태에서 논의도 하고 익명적인 상태에서 어떤 자기의 다중적인 정체성을 드러내야지만이 내가 철학자 만날 때는 철학 얘기하지만 내가 아이들과 학생과 만날 때는 철학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사실 내 속에 뭔가 조금 이렇게 끈이 이어지는 뭔가 정체성은 있지만 다양한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의 부분들을 잘 얘기했던 경제학자가 아마르티아 세인이었습니다. 그분이 어떤 그 단일한 정체성은 이거 폭력적이다. 내가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무슨 이슬람 쪽 하게 되면 이슬람 폭력적이고 테러하고 사실 미국 살아보면은 이슬람 사람들처럼 정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분들 정말 뭔가 좀 남석이는 거 거의 못 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지금 일반적인 이슬람들은 훨씬 더 조금 솔직하고 정직한 그런 모습이지만 우리가 지금 이제 미국식의 어떤 매스컴에 비춰진 이슬람들은 폭력적인 사람인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외국법이 나와가지고 정보도를 통제하게 되는 부분이 되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의 어떤 인공지능이라든지 말씀하신 메타버스를 통해서 정체성이 표현되는 방식은 달라지겠지만 이게 우리 인간이 제대로 살고 정신적으로 성숙한 상황을 가려면은 익명적인 부분은 이 멀티 아이덴티티는 기본적인 전제다라고 보는 것이 조금 제 의견이고요. 사실은 인문학이 그런 점에서 발달할수록 그런 정체성의 다양성, 반복성, 어찌 보면 아까 말씀하신 그 임 소장님 말씀 퍼스널 브랜딩, 트럼프는 퍼스널 브랜딩에 성공했지 않습니까? 자기가 모든 부동산 재벌 같은 거 다 하면서 실질적으로 자기 영역을 정체판까지 확장했는데 이게 먹힌 거지 않습니까? 이번도 사실 지금 어떤 감춰진 샤이 보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아직까지는 트럼프가 더 유리하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식의 정체성이 통할 수 있는 그분이 무슨 멀티버스 어떤 멀티아이덴티티 모르지만은 어떤 그분 어떤 정체성을 이렇게 형성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기재 천재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동감하면서요. 정체성의 표현이 인간 성숙성에 도움이 된다. 당연히 이렇게 보는데 지금은 아직 메타버스가 한계가 많죠. 한계가 많은데 우리가 희망을 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정체성을 표현하게 됐다. 정체성이 동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정체성이 동인이 되려면 정체성을 알려면은 나도 알아야 되지만 그 나의 정체성을 제대로 표현하려면 세상도 좀 알아가지고 거기서 나를 얘기하려니 생성형 인간, AI가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 아구가 다 그렇게 나왔다는 거고 그런 속에서 이제는
자기의 정체성을 많이 하고 사람들이 이게 이 SNS만으로 한계가 있어요. 지금 SNS하고 저 유튜브가 이제 현재지만 그것만으로 한계가 있거든요. 진짜 다양한 정체성을 하면서 아까 뭐 아랍 뭐 그쪽 얘기도 했지만 이제 들어가서 얘가 일상 사는 얘기 이게 좋다 보면 지금 이게 얘 일상 사는 얘기가 나랑 똑같네. 얘 하면서 좋네. 뭐 노는 것도 앞에서 골목에서 같이 노네. 얘 어릴 때내 돌목에 노는 것 같나. 이러면서 이게 이제 커질 것이고 저는 이것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희망이 메타버스가 일반화되면서 메타버스 민주주의 거기는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사회로 가는 것이 우리의 희망이 아니겠느냐. 거기에 인문학이 공헌해 주자. 교육을 통해서나 때로는 그것을 이 3차원 가상세계가 멀리 있는 게 아니다. 이미 도양 철학에 다 얘기되면서 있었다. 도와주고 가까이 있다. 거기서 우리 정체성을 드러내면서 교육을 시킨다면은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데 인문학이 공헌해 주는 게 아니냐. 그런 점을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에. 예. 좀 간단히 이제 마칠 시간. 이제 제목에 비해서요, 얘기를 너무 작게 하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디지털혁명을 문명사적 관점으로 본다고 했을 때 기대되는 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역사 중에서 비스트리 이전에 가장 큰 역사가 문명사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과연 지금 오늘 발표하신 게 문명사적 관점일까? 굉장히 굉장히 구체적이고 뭔가 신선하고 새로운 얘기는 있는데 문명사적 관점으로는 좀 너무 작지 않나 스케일이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그러니까 문명이 뭐냐라고 할 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정의는 뭐냐면 인간이 시간과 공간을 컨트롤하는 패턴이에요. 결국 인간이 사는 건 시간과 공간이거든요. 근데 디지털 혁명이 이 시간과 공간, 인간 다 바꿨어요. 이게 3간이거든요, 3간. 이걸 다 바꿨어요. 이 얘기를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플로리디라는 사람이 정보 철학자가 정보혁명은 4번째 혁명이라고 그랬어요. 인류 문명을 바꾼 거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코페르니쿠스고, 두 번째가 다윈이고, 세 번째가 프로이드란 말이에요. 다 혁명을 했죠. 그럼 정보혁명이 뭐냐는 거예요. 인간의 연결을 바꾼 거예요. 네서스입니다. 유발 하나님 말처럼. 뇌체라는 건 결국 신체 연장이거든요. 맥로한 주장이죠. 근데 인공지능은 뭐냐? 뇌를 연장시킨 거예요. 인간의 정체성 자체를 바꿔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디지털 네이티브하고 우리하고 같은 인간이냐? 앞으로 미래 인류가 이제 포스트 휴먼의 문제. 이번에 노벨상이며 기초과학 2개를 다 받았어요. 물리학, 화학 받았거든요. 사실상 생물학으로 받은 거죠. 단백질 그걸로 한 거니까. 그럼 앞으로 과학은요, 포스트 휴먼 과학으로 가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에 의한 과학이 될 거야. 그러니까 결국 인간이 어떻게 비인간과 연결됐어요. 인공지능과 연결되는가. 이게 큰 구체성의 문제인데. 결국 인간의 정체성 포스트 휴먼죠. 이제 있어야 된다고요. 시간의 문제. 저기 대표님이 회사가 뭐냐면 퓨처 디자이너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리스트를 퓨처 디자이너라는 발표를 하셨거든요. 이게 뭐냐면요. 우리 삶의 방식이 미래를 다 바꿔버렸어요. 역사학자는요. 과거를 가지고 미래를 보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뭐냐면 미래를 시뮬레이션이에요. 이게 이제 내비게이션이에요. 우리가 삶을 사는 방식이 거예요. 이제 과거를 가지고 미래를 옹고지시했다면 이제는 뭐냐? 미래를 그려놓고 거기에 맞춰서 플랜 A, 플랜 B 이게 이제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면 감염병 문제든 지역의 문제든 전부 이런 미래를 디자이너한다는 말이 나온 거예요. 이게 가능한 게 뭐냐? 인공지능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 다음에 데이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럼 시간의 문제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중심이. 그 다음에 공간의 문제, 가상 공간의 문제. 이건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이 공간이 진화된 거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간이 진화되면 무슨 인포스피어에 살고 우리가 가상 공간,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인포스피어라는 새로운 게 들어온 거죠. 스마트폰 가지고 시간과 공간을 다 넘어선 거죠. 이거 완전히 시간과 공간의 개념 자체가 바뀐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
이건 민주주의 위기예요. 포스트 트루스 문제가 나온 거예요. 앞으로 민주주의가 확장되느냐, 민주주의가 무지무지하게 큰 위기냐,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디지털 혁명은 근본적인 혁명이에요. 인간이란 무엇인가, 시간이란 무엇인가, 공간이란 무엇인가 다 바꿨다는 거예요. 여기서 인문학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얘기가 조금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걸 동양의 얘기, 뭐 얘기, 저는 솔직히 말해서 나 이겼다고 생각해요. 왜? 이거 몰랐어. 이렇게 될 줄 몰랐어. 우리 5년을 어떻게 될 줄 몰라. 그런데 완전히 새로운 문제를 낡은 답을 가지고 하는 게 얼마나 이게 설득력 있는가. 설명은 해요. 근데 이걸 가지고 우리는 살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볼 수 있고, 예, 그러니까 뭐냐면 그래서 볼 수 그렇게 있어요. 클리셰로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신문지상에 인공지능이 이렇게 갈 것이다, 뭐하다,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근데 그걸 뜬구름 잡는 얘기고, 그거는 그거대로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고. 그것도 잘 생각해서 해봤더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간공을 바꾼데, 앞으로 올 메타버스의 공간에서 메타버스 민주주의가 이루어지면 저는 그것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인류사의 1차 혁명이 농업, 인류사의 2차 혁명이 산업혁명이라면 이것이 인류사의 3차 혁명이 되는 거니까 그것도 문명사 얘기죠. 근데 그거를 나도 잘 모르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기술 모르는 인공지능 갖고서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지만 그거 쓰려고 해봐야 그거 뜬구름 잡는다는 거죠. 또 하나는 얘기는 인공지능의 그런 점으로 가는 게 있고 그런 게 가는 게 있고 제가 그래서 아까 그랬잖아. 챗 GPT 2022년을 잘 봐라. 시작했을 때 어떻게 됐냐. 산업으로 막 가는 게 있고요. 예? 산업으로 막 가는 거 따라가 봐야 소용없어요. 그건 어차피 발전해서 간다니까 도입해가지고 막 가요. 도움이 되면은. 예? 나름대로 또 기술 막 가는 거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전 민족, 전 그 사람들의 인류에게 퍼졌을 때의 가장 큰 영향력이 뭐냐. 3차 산업 갖고도 생각해봐라 해가지고 우리가 인터넷 이용하고 SNS 이용하면서 그런 세상이 됐잖아요. 개인이 고양이. 그럼 4차 산업은 어떻게 되겠느냐. 이걸 생각해봐라. 그러면 인공지능도 뜬구름 잡는 거로 얘기하지 말고 잘못했다가 아니야. 뭐 가겠지 어떤 면에서는. 지금 뭐 그중에 썰도 많아. 인간을 뭐 넘어서 그거 나중에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요. 예, 해가지고 뭐 그건 그대로 논의하는 사람이 있고 산업으로 활용하는 사람 얼마든지 있죠. 돈이 되니까. 그러나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뭐냐면 2020년에 나왔던 시점 뭐 2년밖에 안 돼. 그리고 지금 또 한 흐름이 그것이 개인의 콘텍스트, 내가 알고 싶은 콘텍스트를 발전시키는 흐름으로 막 간단 말이죠. 수많은 프로그램 나오잖아. 그러한 흐름으로 일반화될 것도 생각을 해야 된다. 그것이 사회의 변화와 이걸 가져오는 거, 거기에 산업이 얹혀지고 뭐 어떤 거는 특별한 기술이 올라가기도 하지만 B 쪽 올라가기도 하지만 그래서 B 쪽 올라간 것 같고 뭐 유발하라니까 그거 하는 거죠. 뭐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것만이 전부냐, 문명사가 그게 전부냐, 저는 모르겠어요. 그거 해봐야 뜬구름 잡는 거고 그거는 그렇게 또 조명할 수도 있고 지금의 시점에서는 우리가 3차, 4차가 디지털 혁명이니까 여기에 의미를 잘 파악해서 인문학이 어떻게 가요? 앞으로 내가 메타버스 민주주의라 이것이 희망이다. 전 세계적인 희망일 수가 있다. 지금 현실로 보면요 꼼짝달 사가 없어요. 한국 사회의 진영 논리 뭐 세계 뭐 아마 꼼짝달 사가 할 수 없잖아. 이것이 풀어준다. 왜? 가상이라는 게 곱하기 몇이 있기 때문에 가상에 신경 써서 되다 보면요 싸울 틈이 없다. 이제 제로섬이다. 지금은 그거 풀어주는 거고 개인의 정체성을 풀어주면서 지금은 루저 같고 웃기는 것 같고 뭐 장난 애들이 하는 것 같지만 그 정체성으로 무장한 애들이다. 예? 인문학이 정체성의 바탕을 둬도 하게 되면 거대 플랫폼도 깰 수 있고 문제되는 것도 깰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메타버스 민주주의라고 얘기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것도 문명사 아니냐. 그런 문명사가 어디 있습니까? 개인이 주체가 물론 개인이 주체라는 것도 퍼센티지가 있지 완벽하겠습니까? 또 대기업도 뭐 잡을 거고 한계가 있지만 그 속에서 메타버스 공간이 나온 것도 우연히 아니죠. 현실에서 못해요. 현실에도 못하니까 다른 거 어디 없어 할 데 없어 내가 발휘할 데 없어. 그래서 출연한 겁니다. 기술이. 예?
야, 가상을 이용해봐. 옛날 해동 게임에도 가상을 이용해봐. 그 아구가 다 맞게 나온다. 그거에 맞춰서 그 가상에서는요, 새로운 블록체인 기술이에요.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이 나온 거고, 비트코인이 똑같은 2015년에 나왔어요, 그때. 그리고 NFT, 네가 만드는 사람, 이용하는 사람, 소비자가 가져가지. 왜 플랫폼이 다 가져가지? 지금 플랫폼이 100% 가져가거든요, 유튜브만 빼면. 그러니까 개발이 안 돼. 인류를 위해서 발전하는 앱이 잘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공짜 즐기니까 문제 없다고 생각하지만 안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이름 없는 사람들은 지금도 수도 없이 그런 걸 시도하고 있고, 그리고 대기업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얘기인데, 이 거대 대기업도 1차원적이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애플에서 앱스토어 만들었잖아요. 걔네들이 다 가져갈 것 같으니까 리눅스를 갖다가 이 구글이 리눅스를 갖고 왔다고, 오픈을. 삼성이 거기 붙었지, 같이 해가지고. 왜? 적을 갖다 깨트리려면 원래 독점해야 되는, 이거 1차 방정식이 아니라니까요. 자기들끼리도 독점하니까 이걸 깨야 돼. 얘네들이 다 가져가, 애플이. 그래가지고 구글이 오픈을 갖고 와가지고 깨가지고 좀 안드로이드 체제 돼가지고 양분돼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리눅스 지금 누가 갖고 있냐면 마이크로소프트가 갖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진 않아. 왜냐면은 그걸 깨야 돼. 인공지능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오픈 AI가 대기업 깨려고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또 붙었단 말이죠. 오픈이 있어요. 또 오픈 AI, 진짜 오픈을 추구하는 인공지능, 그거 구글하고 은근히 애플이 또 도와줘. 그러나, 이런 거죠. 제국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생각해 보세요. 1차 세계전에 제국들이 막 이렇게 나라가 붙어. 2차 세계대전에 붙었던 놈이 이거 바뀌어. 2차 대전에서는. 그렇지만 큰 흐름을 보자. 그러한 흐름이 있고, 도도하게 개인의 정체성과 원래 네트워크 공간은 누가 독점하는 공간이 아니라 공유하는 공간. 원래 공유로 시작했거든요. 공유하는 공간이요. 발휘되는 공간의 흐름이 있다. 그거를 지금 현실에서는 어떻게 옴짝달싹 못하는데 메타버스가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은 아직 기술의 미발달과 한계가 있고, 뭐 가상화폐도 막 정리가 돼야죠. 뭐 먹튀 있잖아요. 다 블록체인인데 다 일부 정리될 겁니다. 다 싹 사라지고 부분 진짜 옳은 것만 남아가지고 될 것이고, 물론 되기 시작하면 금방 된다. 그래서 그런 흐름을 얘기하는 건데, 그 선생님 말한 대로 더 크게 뭐 인간을 바꿔서 인공지능으로 뭐 얘기하자. 그거 뭐 시간과 공간을 바꿔놓는다라 해야 돼. 더 들어가서 나 그런 능력도 없고, 또 하나는 그거는 그것들의 몫이고 해가지고 그것도 썰도 엄청 많다. 뭐 지금 얘기 들으면 뭐 다 문제될 것 같아. 예? 그거 제재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해가지고 그냥 지금의 나도 몇 개 요새 그 뭐 심포지엄 한 거 인공지능 다 보면은 다 우려 해가지고 뭐 제재해야 된다. 그 백날 해봐야 그거 지금 그 말을 뛰어들어봐야 할 수 있는 얘기를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유, 그래서 오늘 우리 김기덕 교수님 문명사의 관점에서 준 그 디지털 혁명 아주 정말 좋은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그래도 여러 가지고 좀 막연하게 가 있던 부분인 것 같아요. 또 우리 최영욱 대표님께서 또 토론해 주시고, 이제 뭐 더 논의를 하면 좋겠지만은 또 식당에 가가지고 저녁 식사하면서 2차전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